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 가운데 하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과 미군도 이에 즉각 대응해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540km, 비행거리 약 360km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20km 상공에서 소실됐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가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60km, 비행거리 76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쏜 것은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흘 만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오전 10시 20분쯤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탄도미사일인 우리 군의 현무, 미군의 에이테킴스를 각각 한 발씩 해상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으며 실제 발사에 대비해 공군의 F-15K 전투기 등 30여 대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하는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어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며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NSC는 회의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정부 명의의 별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과 함께 핵 투발이 가능하도록 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등 우리 정치 일정에 개입하고 새 정부 대비 태세를 시험하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는 등의 메시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미사일 도발에 이은 북한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이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해 있다면서도 하루 이틀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외교장관도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신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통화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이 같은 도발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고 양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원유 수출량을 연간 200만 배럴로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더 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 국장과 연이어 통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현 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이 내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합참의장을 포함한 대장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현 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이,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에는 이종호 중장과 정상화 중장이 각각 진급과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대장 7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됩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귀국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 군 당국은 동맹과 함께 이번 발사 관련 정보를 면밀히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24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시간대에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로 귀환 중이었던 만큼 보고는 공군 1호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악관은 해당 전자우편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성명도 참고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다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군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불안정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 동안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백악관 복귀를 위해 공군 1호기 편으로 귀환하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18살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의 소도시 유벨드의 롭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총격 사건의 사망자가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인근 병원 등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범은 인근에 사는 살바도르 라모스란 이름의 18살 고등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학교에 난입해 총을 난사한 범인은 긴급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총격을 벌이다 경찰의 대응 사격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도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총기 구매가 가능한 법적 나이가 된 자신의 생일 직후인 지난 16일에 총기를 샀으며 범행 당일엔 먼저 자신의 할머니에게 총을 쏜 뒤 학교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사회와 단절된 외로운 늑대형 범죄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We're in the process of obtaining detailed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subject, his motive, the types of weapons used, the legal authority to possess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이번 사건을 학살로 규정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how many scores of little children who witness what happened see their friends die as if they're on a battlefield.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 총기 단체 로비에 맞서 합리적인 총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대학교가 기숙사생에게 획일적인 두발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남 한 국립대학교에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학교가 생활관 거주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강요하는 건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60%는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418건 가운데 60.5%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상승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8월 약 75%에서 9월 71%로 꺾인 뒤 점차 하락하다가 지난 1월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정부가 검사 체계를 늘리는 등 대비를 본격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전용 병상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책을 주로 논의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개 나라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 131건을 확인했습니다. 의심 사례 역시 100건을 넘어 감염 사례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원숭이 두창 검사 체계부터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2016년부터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에 보건환경 연구원까지 검사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유입 시 PCR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는 수포가 사라질 때까지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956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병상 26,600여 개를 지정 해제해 일반 환자에게도 활용하는 등 전담 병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여름철로 예상되는 재유행 기간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15만에서 20만 정도는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오미크론의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병상 대응이 무난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로 병상을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청회가 사전 합의 없이 열린 것이어서 응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가와 진술인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17대 국회에서 정부 안으로 발의된 이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 등을 지지하는 손모양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석 달이 됐지만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봉쇄로 세계적 농산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곡물 반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국 우크라이나. 하지만 러시아의 봉쇄로 수출길이 봉쇄됐고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닥쳤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화한 러시아가 이제는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how Russia is weaponizing its energy supplies. Unfortunately, we are seeing the same pattern emerging in food security. 러시아는 점령지의 곡물과 농기계를 몰수하는 한편 흑해를 봉쇄해 무려 2,500만 톤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수장은 우크라이나 곡물을 반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식량 공급으로 전 세계인들을 인질로 삼았다며 해상 봉쇄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돈바스 지역에서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 석 달 동안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масштабную помощь Запада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и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Россию, продолжим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до пол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всех задач. 러시아군에 점령된 마리우폴에선 무너진 아파트에서 시신 200여 구가 새로 발견됐고 안치소엔 시신이 가득 차 있는 등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가 됐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입금하고 있던 현금 수거책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전화 금융사기에 가담했던 경험이 있어서 범행 대상을 쉽게 알아챈 겁니다. 이영관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이 은행 무인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입금합니다.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속여 가로챈 현금 1,900여만 원을 조직에 보내는 겁니다. 창구를 들락거리며 모두 4차례 입금하던 사이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더니 돈가방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여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의자 3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자신을 보이스피싱 사건 담당 형사라고 속이고 조직원 검거를 위해 돈을 입금하지 말고 창구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현금 1,500여만 원과 휴대전화를 갖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같은 날 부산에서도 이 수법으로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40대 현금 수거책을 속여 돈을 뺏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경험이 있어 범행 대상을 쉽게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입금을 시킬 때 1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돈을 송금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봐가지고 현금 수거책을 하는 걸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가로챈 현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과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 폭력배와 그 지인이 극적으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투약 흔적을 숨기려고 혈흔이 묻은 주사기들을 바닷속에 버렸는데 낚시객이 우연히 건져 올리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부둣가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60대 낚시꾼이 수상한 검정 비닐봉투를 낚았습니다. 봉투 속에는 돌멩이 덩이와 함께 주사기 수십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묵직해가지고 문어 한 마리 잡았구나 이랬는데 건져보니까는 쪼개난 저 주머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물건이 주사 바늘이 있더라고. 그래 바로 신고했죠. 낚시꾼이 주사기를 발견한 부두입니다. 주사기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필로폰과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주사기의 혈흔이 조직폭력배인 50대 남성과 그의 지인 것이라는 사실을 범죄 이력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결국 주사기가 발견된 지 6달 만에 울산과 부산의 은신처에서 두 사람을 각각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증거를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 돌멩이 더미와 함께 주사기를 담아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낚싯바늘에 우연히 주사기가 걸려 덜미가 잡힌 겁니다.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하는 가게 갖고 가가지고 버린 겁니다. 투약 상태였습니다. 양심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해경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과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명 인사들이 안락사를 선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 1970년 62.3세에서 재작년엔 83세를 넘겼습니다. 반세기 만의 수명이 21년이나 늘어났는데요.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생을 어떻게 잘 마감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31만여 명 중 75% 가까이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존엄한 죽음, 편안하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에 대한 방안으로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등이 거론됩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걸 안락사라고 정의하는데요. 환자의 임종 결정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는 연명의료 중단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그도 어느덧 86살인데요. 최근 안락사를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2018년엔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시점을 결정하는 적극적 안락사,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등으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 인식은 어떨까요? 출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이 판단하에 있다라고. 의료비를 많이 지급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락사를. 서울대 병원 연구팀이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가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 찬성률이 약 40%였는데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찬성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가장 많았고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결정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이른바 존엄사법을 시행 중입니다.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동참을 약속한 사람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빨라지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많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병상도, 운영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암 사망자의 23%만 이용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게 전부이고 현재는 병상 수도 너무 부족하고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충분히 확보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유산기부, 장기기증, 그다음에 마지막 소원 이루기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해 웰다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5%가 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변화된 인식만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KBS 시사기획장 혐오 팬데믹 편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심사하는 제16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KBS 송영국, 최재혁 기자는 지난달 방송된 시사기획장 혐오 팬데믹 편에서 우리 사회의 혐오 확산 과정을 추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지역 기획보도부문에선 KBS 부산 황영규, 강예슬, 정은호 기자가 보도한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해 오름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35포인트 오른 2617.22에 코스닥은 7.62포인트 추가한 872.6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주요 기업의 실적 우려 속에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장 초반 다소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 장중 점차 상승폭을 키우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제약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 게임주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또한 국제 펄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무림페이퍼 등 제지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밤 테슬라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내린 1264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소나기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충북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새벽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대가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5에서 20mm가 되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텐데 이 과정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강원 산지는 내일 새벽부터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4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한낮에도 서울이 24도, 대구 28도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